워싱턴 스퀘어 뉴욕시 맨해튼 구 5번가에 있는 공원의 서쪽에 있는 조그만 구역에 가면 길이 이리저리 마구 얽혀서 플레이스라고 부르는 길쭉한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플레이스들은 기묘한 각과 곡선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의 길이 한두 번은 제 자신과 교차한다. 일찍이 한 화가가 이 거리에서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물감과 종이와 캔버스에 계산서를 든 수구먼이 이 거리에 들어와서 외상 한 푼 받지 못하고 어느새 온 길로 되돌아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색다르고 예스러운 그리니치 빌리지에 곧 화가들이 몰려들어 북향의 창문과 18세기풍의 박곡마루머리나 합각머리에 팔자 모양으로 붙인 두꺼운 널과 네덜란드 풍이 다락방과 싸구려 방새를 찾아서 돌아다녔다. 이윽고 그들은 6번가에서 백락컵과 탁상용 풍로를 하나 둘 들고 들어와서 여기에 예술인의 마을이 하나 생긴 것이다. 수우와 존지는 나지막한 3층 벽돌집 꼭대기에 화실을 갖고 있었다. 존지는 조안너의 애칭이다. 수우는 메인주가 고향이고 존지는 캘리포니아 출신이었다. 두 사람은 8번가에 있는 델모니코 식당에서 정식을 먹다가 만나 예술에 있어서나 꽃상추, 샐러드나 성의 소매의 의상에 있어서나 취미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공동으로 화실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5월의 일이었다. 11월이 되자 의사들이 폐렴이라고 부르는 차갑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 이 마을을 쏘다니면서 그 얼음 같은 손가락으로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만지고 다녔다. 저편 동쪽에서는 이 파괴자가 대담하게 으스대고 다니면서 몇십 명씩 희생자를 쓰러뜨렸지만 이 좁고 이끼 낀 플레이스의 미로에서는 그 걸음걸이도 느렸다. 폐렴씨는 기사도적인 노신사라고 부를 만한 것이 못 되었다. 캘리포니아의 부드러운 바람으로 가냘파진 조그만 어런 처녀는 도저히 이 피묻은 주먹에 숨결이 거친 이 늙은 협작꾼의 정당한 사냥감이 될 수는 없었다. 그런데 그는 존지를 덮친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페인트칠을 한 철제 침대에 누운 채 거의 꼼짝 못하고 조그만 네덜란드풍의 창너머로 옆에 있는 벽돌집의 텅 빈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바쁜 의사가 털이 숭숭한 반백의 눈썹을 움직여서 수우를 복도로 불러냈다. 저 처녀가 살아날 가망은 글쎄 열에 하나야. 하고 그는 체온계를 뿌려 수온을 내리면서 말했다. 그리고 그 가망성은 그 처녀가 살고 싶어 하지 않으면 소용없단 말씀이야. 지금처럼 사람이 장의사 쪽으로 달려갈 기분으로 있어서야 처방이고 뭐고 다 바보 같은 짓이 되고 말지. 저 처녀는 이제 낫지 않는다고 아예 마음먹고 있거든.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라도 있나? 쟤는 언젠가 나폴리만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그림을 그려? 바보 같긴. 무언가 꼴똘히 생각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은 없을까? 이를테면 남자친구 같은 거. 남자요? 하고 수우는 유태 하프 같은 소리를 냈다. 남자가 그릴 만한 값어치가. 하지만 아니에요, 선생님. 그런 건 아무도 없어요. 응, 그렇다면 그건 좋지 않은 점인걸. 나는 내 힘이 미치는 한 의술의 힘을 다해보지. 하지만 환자가 자기 장례식 행렬에 자동차 수를 세기 시작하게 된다면 내 약의 효과도 5할은 감해지지. 아가씨가 잘 구슬려서 겨울 외투 소매의 새 유행이라도 물어보도록만 만든다면 가망성이 열에 하나가 아니라 5에 하나라고 약속하지. 의사가 돌아간 뒤 수우는 작업실로 가서 종이 냅킨이 곤죽이 될 때까지 울었다. 그러고는 화판을 들고 휘파람으로 재질을 불면서 힘차게 존지 방으로 들어갔다. 존지는 이불 밑에 잔잔한 파도 하나 일으키지 않고 얼굴을 창문으로 돌린 채 누워 있었다. 수우는 그녀가 잠들어 있는 줄 알고 휘파람을 그쳤다. 수우는 화판을 세워 어떤 잡지 소설의 사파로 쓸 펜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젊은 화가는 젊은 작가가 문학계의 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쓰는 잡지, 소설의 사파를 그림으로써 미술에 대한 길을 개척해 나가야만 한다. 수우가 소설의 주인공인 아이다호 카우보이의 모습 위에 말 품평회에 입고 나갈 멋있는 승마바지와 외 안경을 그리고 있는데 나지막한 소리가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들려왔다. 그녀는 얼른 침대 곁으로 갔다. 존지의 눈은 커다랗게 떠져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세고 있었다. 수를 거꾸로 세고 있었다. 그녀는 12 하고 세고는 조금 있다가 11, 이어 19. 그러다가 거의 동시에 8, 7 하고 셌다. 수은은 궁금해서 창 밖을 내다보았다. 뭐가 있어서 세는 거지? 그저 살풍경하고 쓸쓸한 앞마당과 20피트 저편의 벽돌집의 텅 빈 벽면이 보일 뿐이었다. 뿌리가 울퉁불퉁하게 옹이져서 썩은 한 그루의 해묵은 담쟁이 덩굴이 벽돌담 중간쯤까지 뻗어 올라가 있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덩굴에서 잎사귀를 쳐서 떨어뜨리고 앙상한 발가숭이 가지가 허물어져 가는 벽돌담에 매달려 있었다. 뭐니? 수우가 물었다. 6. 존지는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다. 이제 차츰 빨리 떨어지기 시작했어. 사흘 전에는 거의 100장쯤 있었는데 세고 있으면 머리가 다 아팠지만 이젠 쉬워. 아, 또 하나 떨어지네. 이제 남은 것은 5잎뿐이야. 뭐가 5잎이지? 얘기해보렴. 잎사귀야. 담쟁이 덩굴이.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질 때는 나도 가는 거야. 나는 사흘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지 않대? 그런 바보 같은 소린 들은 적이 없다. 하고 수우는 몹시 경멸하는 듯이 투덜거렸다. 마른 담쟁이 잎사귀와 네가 낳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 그리고 넌 저 덩굴을 아주 좋아했잖아. 이 말괄량이야. 바보 같은 소리 작작해라. 선생님은 말이야. 오늘 아침에 네가 곧 완쾌할 가망성은 저 선생님 말씀 그대로 말한다면 열의 하나이라고 그러셨어. 그건 뉴욕 시내에서 전차를 타고 가거나 신축 빌딩 밑을 지나갈 때의 위험률과 같은 거야. 자, 이제 국을 좀 마셔봐. 그리고 수우는 다시 그림을 그리게 해줘. 그러면 그걸 잡지사 편집자에게 팔아서 알아 누운 우리 아기에겐 포도주를 사오고 먹성 좋은 나한테는 돼지고기를 사올 수가 있잖아. 포도주는 이제 살 필요 없어. 존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또 한 입 떨어지네. 아니, 국물도 먹고 싶지 않아. 이제 넉 장뿐이야. 어둡기 전에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그러면 나도 가는 거야. 존지. 수은은 그녀 위에 몸을 굽히고 말했다. 내가 그림을 다 그릴 때까지 눈을 감고 창밖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지 않겠니? 난 이 그림을 내일까지 넘겨줘야 한단 말이야. 광선이 필요해서 그래. 그렇지 않으면 커튼을 내리고 싶다만. 다른 방에서 그릴 수 없어? 하고 존지는 차갑게 물었다. 난 내 옆에 있고 싶어서 그래. 게다가 네가 줄곧 저 쓸데없는 담쟁이 잎사귀를 쳐다보고 있는 게 싫어서 그런다. 다 그리면 금방 알려줘야 해. 존지는 눈을 감고 쓰러진 조각처럼 창백하게 조용히 누워서 말했다.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싶으니까. 난 이제 기다리기 지쳤어. 생각하는 것도 지쳤고. 모든 것에 대한 집착에서 떠나 꼭 저 가엾고 고달픈 나뭇잎처럼 아래로 떨어져 가고 싶어. 좀 자도록 해봐. 난 배어먼 할아버지를 불러다가 은둔한 늙은 광부의 모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해야겠어. 곧 돌아올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움직이지 마. 배어먼 노인은 이 집 1층에 살고 있는 화가였다. 나이는 60 넘었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모세의 수염 같은 구레나루지 반수신 같은 얼굴에서 도깨비 같은 몸으로 곱슬곱슬하게 처져 있었다. 배어먼은 예술의 나고자였다. 40년 동안 화피를 쥐어왔지만 예술의 여신 치마자락을 잡을 만큼 가까이 가보지 못했다. 언제나 걸작을 그린다고 하면서도 아직 시작해 본 적이 없다. 지난 몇 해 동안 상업용이나 광고용의 서투른 그림을 이따금 그린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리지 못했다. 그는 전문적인 모델을 채용할 힘이 없는 이 마을 젊은 화가들의 모델이 되어주고 조금씩 돈을 얻어 쓰고 있었다. 과하게 진을 마시면서도 여전히 멀지 않아 걸작을 그린다는 말만 했다. 그 밖의 점에서는 몸집은 작지만 성격이 꼿꼿한 늙은이였으며 누구나 유약한 것을 보면 사정없이 비웃고 특히 위층 화실에 있는 두 젊은 예술가를 지키는 감시견으로 스스로 자인하고 있었다.
수우가 가보니 배어머는 아래층의 어두침침한 골방에서 도간주나무 열매진의 향료로 쓰이는 원료의 냄새를 물씬 풍기며 앉아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캔버스가 화가에 얹혀 있었는데 거기서 걸작의 첫 획을 25년이나 기다려온 것이었다. 수우는 노인에게 존지의 망상을 이야기하고 존지는 정말 나뭇잎처럼 가볍고 연약해서 이 세상에 대한 가냘픈 집착이 더 약해지면 둥둥 떠서 날아가 버리지 않을런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배어먼 노인은 핏발이 선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 어이없는 망상에 큰 소리로 모멸과 조소를 퍼부었다. 뭐라고? 그는 소리쳤다. 아니 그래, 다 썩은 덩굴에서 잎이 떨어진다고 저도 죽는다는 그런 얼빠진 소리를 하는 놈이 이 세상에 어딨어? 나는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다. 싫어, 나는 아가씨의 그 쓸데없는 은둔자의 숙맥 같은 모델이 되기는 싫다고. 어째서 아가씨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게 내버려 두느냔 말씀이야. 아, 가엾은 존지 아가씨야. 그 애는 몹시 알아서 쇠약해졌어요. 그리고 열 때문에 마음이 병적으로 돼서 별의별 이상한 망상으로 가득 찬걸요. 좋아요, 배어먼 할아버지. 제 모델이 되기가 싫으시다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전 할아버지를 정말로 너무나 변덕스런 할아버지라고 생각할 테예요. 여자란 금방 절에서 탈이야. 누가 모델이 안 돼준다고 그랬나? 가라고, 나도 따라갈 테니까. 반 시간 전부터 나는 언제라도 모델이 되어주겠다고 말하려 했었지. 참. 여긴 존지 아가씨 같은 착한 처녀가 병들어 누워있을 자기가 못 된다고. 멀지 않아 나는 걸작을 그릴 게야. 그러면 우리 모두 다른 데로 옮기자고. 정말이야. 그렇게 하자고. 두 사람이 위층에 올라가 보니 존지는 잠들어 있었다. 수우는 커튼을 창턱까지 끌어내리고 배어먼에게 옆방으로 가자고 몸짓했다. 방에 들어간 두 사람은 겁먹은 듯이 창문으로 담쟁이 덩굴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서로 말없이 쳐다보았다. 차가운 진눈깨비가 쉴 새 없이 내리고 있었다. 배어먼은 낡은 푸른 옷을 입고는 바위 대신 냄비를 엎어놓고 앉아 은둔한 광부의 자세가 되었다. 이튿날 아침 수우가 1시간쯤 자고 눈을 떠보니 존지는 흐릿한 눈을 크게 뜨고 내려진 녹색 커튼을 바라보고 있었다. 열어줘, 보고 싶으니까. 하고 그녀는 속삭이는 소리로 명령했다. 나른하게 수우는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런데 보라. 기나 긴 밤이 새도록 비가 후려치고 바람이 휘몰아쳤는데도 벽에는 아직도 한 장의 담쟁이 잎이 또렷이 남아서 드러나 있지 않은가. 그것은 담쟁이의 마지막 잎새였다. 그 입자루 가까이는 아직도 진한 초록빛이었지만 통의 모양의 가장자리에는 노란 소멸과 조락의 빛을 띠고 대견스럽게도 땅 위에서 20피트쯤 되는 가지에 매달려 있었다. 저게 마지막 잎새야. 밤중에 틀림없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바람소리를 들었거든. 오늘은 떨어질 거야. 그러면 나도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예. 수우는 지친 얼굴을 베개에 얹으면서 말했다. 내 자신을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 내 생각이나 좀 해다오. 난 어떡하면 좋아? 그러나 존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것은 신비롭고 먼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영혼이다. 그녀를 우정 및 이 땅과 연결하고 있는 기반이 하나하나 풀어짐에 따라 그 망상이 점점 더 억세게 그녀를 휘어잡는 것 같았다. 그날도 다 지나가고 해걸음이 되어도 그 외로운 담쟁이 잎이 벽에 기는 덩굴에 그냥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다가 밤이 되더니 북풍이 다시 사납게 휘몰아치기 시작하고 한편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들겨 나직한 네덜란드풍 처마에서 뚜둑뚜둑 흘러 떨어졌다. 이윽고 날이 새자 존지는 사정없이 커튼을 올리라고 명령했다. 담쟁이 잎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존지는 드러누워서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가스 스토브 위에서 닭국물을 휘젓고 있는 수우에게 말을 건넸다. 난 나쁜 계집애였다, 수우. 내가 얼마나 나쁜 계집애였는가 알려주려고 저 마지막 잎새를 저 자리에 남겨둔 거야. 죽고 싶어 하다니 죄받을 일이지. 자, 그 국물 좀 갖다 줘.
우유에 포도주를 탄 것도 좀 주고. 그리고 아니 손거울부터 먼저 갖다 줄래? 그리고 내 등에다 베개 몇 개 받쳐줘. 일어나 앉아서 네가 요리하는 걸 보고 있을 테야. 1시간 뒤 그녀는 말했다. 수, 난 언젠가 나폴리만을 그려보고 싶어. 오후에 의사가 왔다. 의사가 돌아갈 때 수우는 살그머니 뒤따라 나왔다. 희망은 반반이야. 하고 의사는 수우에 떨고 있는 여인 손을 잡고 말했다. 간호만 잘 해주면 당신이 이겨. 그럼 이제 아래층에 있는 환자를 보러 가야지. 버어머니인가 하는 사람인데 화가 갔더군. 역시 폐렴이야. 나이가 많고 몸도 약한 사람인데 갑자기 당했어. 나을 희망은 없지만 오늘 입원하면 좀 편해지겠지. 이튿날 의사는 수우에게 말했다. 이제 위험은 벗어났어. 당신이 승리야. 앞으로는 영양과 뒷바라지 이것뿐이야. 그리고 그날 오후 수우가 침대로 다가가 보니 존지는 누운 채 무척 파란 빛깔의 도무지. 쓸데없는 터럭개거리를 만족스러운 듯이 짜고 있었다. 수우는 한쪽 팔로 베개와 함께 존지를 껴안았다.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귀여운 아가씨. 배어먼 할아버지가 오늘 병원에서 돌아가셨단다. 겨우 이틀을 앓으셨을 뿐이야. 첫날 아침 관리인이 아래층에 있는 그분 방에 가봤더니 할아버지가 몹시 괴로워하고 계시더래. 신발과 옷은 흠뻑 젖어서 얼음처럼 차갑고. 날씨가 그렇게 험한 날 대체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어. 그러다가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각등과 언제나 놓여있는 자리에서 꺼내온 사다리와 흩어진 화필과 초록과 노랑 물감을 푼 팔레트를 발견한 거야. 그리고 얘 창밖으로 저 벽에 있는 마지막 담쟁이 입 좀 쳐다봐. 바람이 부는데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게 이상하지 않니? 아, 존지, 저건 배어먼 할아버지의 걸작이란다. 마지막 잎사귀가 떨어진 날 밤 그분이 저 자리에 그려 놓으셨단다.